세포대사에 없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예. 이 여러분들 걱정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암이 두려워요. 고혈압, 당뇨가 있습니다. 약만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화가 너무 안 돼요. 네, 소화가 안 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피부에 만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사성 증후군인데 원인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계속 병원에 가다 보면 정신과, 신경정신과에 가보라고 그러죠. 종종 상담을 해보면 이런 말씀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과연 세포대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우리가 몸속에 오장육부가 보이고 입을 통해서 영양 성분이 들어가서 우리 몸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소화기관이고 소화기관을 통해서 영양성분 들어가고 그 영양성분이 세포로 가게 되고 세포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세포대사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최종적인 곳은 세포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야 된다. 대사성 증후군, 그 대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고혈압, 당뇨는 왜 그렇게 또 못 고치고 있는 것이며, 무엇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일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이 표에서 보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소금, 비타민, 유산균, 산소, 물, 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대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그렇지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돈도 별로 쓰려고 하지도 않고, 정부의 투자나, 그 다음에 그 산업체의 연구 개발이나, 그 다음에 대학에서의 연구조차도 뒤떨어져 있고 돈이 별로 되지 않고 있는, 하지만 몸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한테도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물질이 있죠.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이건 뭐 WHO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양이 필요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먹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운동하면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휴식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일반적인 논이 되어져 있지만, 좀 전에 영양, 운동, 그 다음에 휴식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필요한 물질 세 가지. 첫 번째가 산소입니다. 산소.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산소는 제대로 숨이 쉬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몸속에 필요한 양만큼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숨쉬고 있는 것은 공기지만 그 공기 속에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순으로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질소는 79%, 산소는 약 21% 정도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나무 숲에는 산소의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숲의 경우에는 보통 한 10%, 20%, 30% 어디에 가까울까요? 약 21%에서 22% 정도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축으로 되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건물 속의 경우에는 20%, 20.5% 이 정도밖에 안 되죠. 1%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1%를 ppm으로 계산을 하면 10,000 ppm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이 7 ppm 정도밖에 안 되고요.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은 21만 pp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은 약 16% 정도는 다시 배출되어져 나옵니다.
네, 16만 ppm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 잘 들어가느냐, 잘 못 들어가느냐, 충분하게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 세포 대사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산소가 충분히 가지 않아서 일어나는 질병 중에 한 개가 바로 암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 사실을 많이 밝혀놨습니다. 네, 암의 원인 물질. 네. 암의 원인 물질은 포도당이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포도당이요. 네, 포도당이 관련되어져 있다. 이 포도당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탄수화물로부터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 가지고 이게 제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혈당을 높이고 혈당이 올라가면 당뇨병이 되고 당뇨가 되어지게 되면 혈중에 돌아다니는 포도당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이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데 그 혈관 벽이 스크래치가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혈관은 딱딱해지고 혈관에 생긴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게 당뇨합병증. 자, 포도당은 산소가 부족해서 빨리빨리 없애지 못하는 것도 한 가지의 원인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혈중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면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썩고요. 눈에 모세혈관이 고장이 나기도 하고 신장이 나빠져서 네, 돌이킬 수 없는 네, 불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나버리게 되고 혈관이 네,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그런 네, 상태까지 가버리게 된다. 이게 포도당이 우리한테 지금 주고 있는 영향이고요. 이 포도당을 없애는데 산소가 꼭 필요하다. 이 포도당을 없애다가 산소가 부족해져 버리면 젖산 발효가 일어난다. 젖산이 생성되어져 나온다. 라는 거죠. 이 젖산이 만들어져 나오면 이 젖산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NDRG3라고 하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암을 일으키는 이쪽 오른쪽 편에 보시면 암세포 세포 성장 신호가 되어지고 네, 혈관 생성이 촉진이 되어진다. 혈관 생성이 촉진이 되어지니까 암세포가 점점 더 잘 자라게 되어진다. 이런 것의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최근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젖산이 만들어지고 젖산 때문에 암세포가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산소 공급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포도당을 없애는데도 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소를 열심히 넣어야 되고 산소를 잘 집어넣는 방법 중에 한 개가 바로 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소 이렇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 열심히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에는 뭐 생수도 있고 알칼리 이온수도 있고 미네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끓인 물을 먹기도 하고 네, 그냥 수돗물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물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물을 먹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왜 물 이야기를 자꾸 하냐 하면 몸속에 수분이 충분해야 신진대사 세포대사가 잘 된다. 다른 어떤 약물을 먹든 영양제를 먹든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제대로 적당한 양만큼 충분하게 먹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다. 네, 영양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수분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대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 영양제가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네, 물이 있어야 우리 영양 성분들을 운반을 시킬 수가 있고 세포에까지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물이 중요하고 충분한 물이 있어야 우리 몸으로 산소가 네, 녹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물 속에 산소가 녹아 들어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물이다.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마셔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생수든 알칼리 미네랄수 저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알칼리 이온수를 드시고 싶고 미네랄수를 드시고 싶으시면 거기에다 소금 몇 개만 넣어서, 짜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금 몇 알만 넣어서 먹으면 그 속에 미네랄이 충분하게 들어가는 물이 되어집니다. 어떤 물을 먹어도 좋으니 네, 많이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몸에 물이 흡수되는 시간을 이 사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다. 뇌로 물이 흡수되어져 가는 데는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빨리 들어가고 빨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물이다. 혈액에까지 가는 데는 30초면 간다. 피부 조직까지 가는데 10분 걸리고 간, 신장, 심장까지 가는데 20분 정도 걸린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물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발 물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체내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일반적으로 약 60%에서 70% 정도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나이마다 좀 차이가 나고요. 우리의 지금 이 오른쪽 편은 남성, 왼쪽 편은 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약 65%가 물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약 60%가 물이다. 그래서 여성의 피부가 더 건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혈액 중에는 94%가 물이 들어있고 눈 속에는 95%, 심장에는 75%, 근육에도 75%, 뇌 속에는 83%, 신장에 83%, 그 다음에 폐 속에는 85% 이 정도의 수분이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조직의 장기에 우리 전체의 몸 전체에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물들이 들어 있어서 뇌 세포부터 시작해서 각종 조직 장기가 움직이려면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영양 성분이 공급이 잘 되고 산소가 잘 녹아서 들어가게 되고 세포 대사가 잘 되어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나이에 따라서 체내 수분량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정 후 3일 97%가 물이다. 수정 후 8개월 정도 되면 약 80%가 물이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75%가 물이다. 이래서 대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에서 30대가 70%가 물이다. 여러분 가장 젊었다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저 때의 나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젊었을 때는, 나도 한때는 좋은 피부, 탱탱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수분의 양이 70% 정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대가 60% 정도 수분이 들어있다라는 건데요. 50대 정도 되면 이제 작은 질병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대사성 증후군이 일어난다. 그럼 대사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겁니다. 결국 가장 밑바닥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수분이다. 70에서 60%로 줄어가고 60대에서 70대는 50%까지 내려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60, 70대의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떨어져 나오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건데, 결국은 대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건데, 대사의 근본 안에는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발 물 좀 드시기 바랍니다. 물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게 물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수분 대사를
네, 하면서 수분 양을 조절을 하고 있고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 빠져나가게도 하고요. 충분히 붙잡아 놓기도 하는데 이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몸이 수분을 잘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조건이 맞추어져야 된다. 네. 체내 수분량이 많으면 시상 하부의 내하 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량이 감소되어지게 되면 항이뇨 호르몬이요. 이뇨라고 하는 게 이제 오줌을 많이 나가게 해주는 그 호르몬인데 이걸 못 나가게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어지면 오줌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즉 수분이 덜 빠져나가고요. 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량이 감소되어지게 되면 오줌량이 증가한다. 항이뇨. 그러니까 이뇨를 시키는 것이 감소하게 되면 오줌량도 감소되고 이뇨를 시키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오줌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물을 바깥으로 빼내는 양은 이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물을 바깥으로 빼낼 것이냐 또는 빼내지 않고 적게 나가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수분의 양이 많을 때와 적을 때에 따라서 내 몸이 스스로 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릴 때는 뭐 70%, 75% 이 정도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왜 줄어들까요? 라는 건데요. 항이뇨 호르몬 조절이 안 되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항이뇨 호르몬의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내 몸속에 물을 조절하지 못하는 조건, 또 다른 조건은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영양성분. 내 몸속에 영양성분이 적당하게 들어있느냐, 수분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이 호르몬 분비가 조절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잘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수분의 양을 또 나가는 것을 조절을 하기도 하지만 나간 물을 다시 재흡수를 해서 가지고 오는 곳도 있다. 거기가 이 신장에서 그런 작동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 물이 여과되어져서 신장에서 콩팥에서 여과되어져 가지고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콩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지나가는 길에서 내 몸에 물이 부족하면 또 수분을 흡수해서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등산을 가게 되면 물을 500ml짜리 2개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왜 물은 많이 마셨는데 소변을 보러 안 가냐? 땀으로 물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즉 소변으로 나가야 될 게 땀으로 나가 버렸기 때문에 소변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겨울에는요. 500ml짜리 한 개도 제대로 못 마셨는데 소변은 여러 번 보러 가게 됩니다. 땀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바로 수분을 계속 재흡수해서 몸에 유지를 시켜주고 또 땀으로도 나가고 그리고 물이 남게 되면 다시 이렇게 재흡수하지 않고 겨울에는 바깥으로 내보내버린다. 이렇게 해서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체내에서의 조절을 하는데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체온을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몸을 알칼리로 유지하고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를 하고 이건 이제 이산화탄소가 산도를 유지를 해 주고 있죠. 그게 이제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았다, 덜 녹았다 이런 것을 하면서 산성, 알칼리성 이런 것들을 유지를 시켜 주는 거고요. 혈액에. 그다음에 체내에 열을 발산시켜 체온을 유지시켜 준다. 이게 물이 하는
또 큰 역할 중에 한 개이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순물,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 우리 몸속에서는 많은 노폐물들이 생산되어진 노폐물들은 바깥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데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으로 빠져나갈 게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 노폐물이 축적이 또 되어지기도 하고 그 노폐물로 인해서 몸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서 노폐물을 많이 빼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양분을 공급을 한다. 어디에? 세포에.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을 할 때 영양분이 녹아 있어야 되고요. 녹이는 곳이 물인데 물이 운반되어지면서 영양분이 운반이 되어지죠. 물이 충분해야 구석구석 영양분이 잘 운반되어져서 갈 수 있고 세포 속에도 들어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간 영양분은 분해되어져서 세포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으로 나온 것은 폐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소변을 통해서 나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노화 방지. 예, 여러분 물만 마셔도 노화가 방지가 되어진다.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피부가 거칠어진다, 건조해진다, 갈라진다, 망가진다. 건조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수분 섭취량은 피부의 노화도 천천히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순환 기능이라고 있죠. 혈액과 조작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대사작용을 높인다.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킨다. 세포의 형태.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세포도 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물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개는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여러분 맨날 춥다 수족 냉증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수분을 충분하게 넣어 놓아야 된다. 체온 유지하는 거 한 개. 그 다음에 젊어지시려면 물을 많이 마셔라. 젊어지시려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을 마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영양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제가 소금입니다. 소금.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제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유산균. 많은 종류의 영양제를 먹어라.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거는 저래서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먹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양제 중에서 6가지만 골라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6가지 중에서. 영양제 중에서 6개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떠오르는 영양제 6가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닥터 한스인 저한테 골라라 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6가지만 먹으라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 해당되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탄수화물 먹어야 되잖아요. 탄수화물. 그런데 탄수화물 중에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뭐냐 하면 식이섬유질입니다. 뭐라고요? 식이섬유질. 식이섬유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섬유질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식이섬유질. 키토산입니다. 식이섬유질, 키토산. 탄수화물은 키토산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여러분들 먹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단백질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요. 6가지 골라야 되니까. 그리고 6가지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류 중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들, 음식 이외에 단백질류로 만들어져 나오는 게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지방이잖아요. 지방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돼지 기름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고, 옥수수 기름도 있고, 콩기름도 있고, 네, 다양한 기름이 있는데 그 중에 영양제로 먹을 만한 거는 바로 DHA, EPA가 들어있는 오메가3. 네. 그 다음에 지방 중에서는 오메가3, 그 다음에 미네랄이죠. 미네랄 중에서는 뭘까요? 네, 여러분 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등 많이들 듣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미네랄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만 잘 챙겨 먹어도 칼슘, 마그네슘들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네, 미네랄 중에서 소금이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많은 매체, 많은 유튜브 영상, 뭐 생로병사의 비밀 등등 온갖 네, 곳에서 영양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는 영양제가 뭐냐면은 소금, 나트륨 이거인 것 같아요. 왜 안 할까요? 네, 팔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네, 세고 셌으니까.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안 팔아요. 그래서 소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소금이다. 근데 소금을 얼마나 먹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소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영양제 중에서 5가지, 6가지만 골라라라고 한다면 키토산,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소금 미네랄이죠. 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C. 예. 비타민 중에서 하나 골라라. 비타민 C를 고르겠다라는 거죠. 왜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영양제하고 좀 다른 균류도 하나 골라야 됩니다. 균. 그래서 유산균. 말이 많습니다. 유산균이 효과가 있네, 없네. 네. 우리 위장에서 다 죽어버리고 내려가네, 안 가네. 네. 다 그거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무조건 균이 있고요. 이 균들은 입으로 들어가면 살아서 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균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얘기 중에요. 비타민 산화되어지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네, 비타민 C요. 쉽게 산화되지 않습니다. 다들 네, 비타민 C가 산화되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비타민 C 산화 한번 시켜 보십시오. 산화되는지. 네. 차 안에서 80도 정도 되는 열에서 한 일주일 정도 차 안에 방치를 해야 그나마 좀 한여름에 높은 온도에 방치를 해야 변합니다. 실내 공기 중에서 비타민C 아무리 놔둬도 안 바뀝니다, 색깔. 네, 몇 달은 괜찮아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네, 쉽게 산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유산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의 pH가 낮기 때문에 죽는다? 네. 유산균 자체가 원래 낮은 pH에서 자라는 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도 네, 산성의 환경이고요. 산성의 환경이 정상적인 환경이고 그 정상적인 환경에서 유산균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마케팅에 쏟고 있는 겁니다. 뭐 이중으로 캡슐을 했네. 네, 뭐 이런 거. 장애까지 살아서 가네 마네.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먹는 겁니다. 많이 먹는 것을 선택을 하려면 값싼 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비타민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산화되는 거, 네, 그것도 뻥이고요. 네, 유산균에 대한 중내 산에도 별로 네, 신경 쓰시지 않고 열심히 먹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6가지, 네, 6가지 꼭 한번 기억하셔서 그 영양제를 중심으로
많이 드시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을 할래? 그러면 이제 뭐 마그네슘이 되든 칼슘이 되든 MSM이 되든 비타민 B가 되든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해가는 게 더 옳다라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소금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물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몸을 가지고 다른 영양제를 먹은들 무엇을 하리요라는 거죠. 소화 흡수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양제 무엇을 먹은들 무엇하리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영양제가 최고다.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영양제가 최고다라는 거죠. 자,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몸을 가지고 고혈압을 고치고 당뇨를 고치고 암을 고치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몸에 물이 별로 없어요. 몸에 소금이 별로 없어요.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고혈압을 고치고 당뇨를 고치고 암을 고치냐라는 거죠. 소금이 별로 없는 몸을 가지고 어떻게 소화를 시키냐라는 겁니다. 소화를 시키는 데는 필수적으로 소금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소금. 왜요? 위산이 만들어져 나와야 되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이 몸에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위산이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줄 알아요. 반대입니다. 위산이 적기 때문에 위장이 망가지는 거고 위산이 적기 때문에 위장이 까지는 거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위장은 항상 산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균이 들어와도 그 산성 환경 pH가 1인데요. 균들을 불활성화 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소금은 위산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소금이 제대로 있는 몸을 가지고 소화를 제대로 시키고 소화가 제대로 되어져야 포도당을 떨어뜨리든 혈압을 떨어뜨리든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신진대사 자율신경 조절의 기본은 물, 공기, 산소요,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가지 제대로 하고 뭘 하도록 해보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소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금을 한번 가봅시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것들, 소금만 제대로 먹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소금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나트륨, 염소가 들어있죠. 저 염소가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 소금만 열심히 먹어도 칼슘 따로, 마그네슘 따로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소금은 제대로 먹어야 저 칼슘, 마그네슘도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칼슘, 마그네슘만 열심히 먹어서 되느냐? 칼슘은 몸에 쌓여가지고 석회화를 만드는 데 쓰이고요. 칼슘이 너무 많아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소금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소금을 먹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저 전자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몸에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에너지를 만드는데 쓴다.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힘이 없고요. 맨날 나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소금이 부족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이 여러분들 몸속에 많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나는 정상적으로 먹고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체중 60kg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건강한 몸으로 70%가 물이라고 한다면 42kg가 액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42kg의 액체 속에는, 우리 몸에 42kg의 액체 속에는 0.9%가 소금입니다. 0.9%가 소금에 들어 있어야 돼요. 왜요? 혈액 속이 0.9%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42kg 곱하기 0.9% 하면요, 소금이 378g이나 들어있어야 됩니다. 378g이나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에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소금의 양이 얼마냐 하면은
하루 소변을 예를 들어서 6회를 간다. 한 번 나갈 때 300ml씩 나온다. 여러분 300ml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의심스러워서 제가 1.8리터짜리 병에다가 제가 소변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한 번 누울 때 400ml 정도 나오고요. 오줌 좀 참았다가 누우면 600ml씩 나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그냥 작게 생각해서 300ml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에 나가는 소변량이 1.8리터가 되고요. 저 1.8리터 속에 혈액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0.9%이고 혈액에 0.9% 들어있기 때문에 소변 중에도 0.9%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1.8리터 곱하기 0.9% 하면 16.2g이 소금입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소금의 양이 하루에 16g이나 나가요. 저 16g의 부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밥숟가락 있잖아요. 밥숟가락을 깎아서 소금을 딱 한 숟가락을 딱 뜨면 이 가루로 되어져 있는 꽃소금을 한 숟가락을 딱 떠서 깎아서 한 숟가락을 뜨면 5g 나옵니다. 그러니까 16g이니까 거의 3숟가락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3숟가락의 소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고 있나요? 네, 그러면 그거를 16g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제가 다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하루의 소금 섭취량.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되죠. 국물을 3회를 먹는다. 3회요. 얼마씩 먹느냐 하면 500ml씩 먹어야 됩니다. 500ml 국물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여러분들 집에 라면 끓이는 냄비 있잖아요. 라면 한 개 끓이는 냄비. 그 냄비 한 냄비가 500ml 정도 됩니다. 라면 하나 끓일 때 물량이 500ml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양을 3그릇을 먹으면 3그릇 1.5리터가 되잖아요. 1.5리터. 그 1.5리터 속에 1% 정도의 소금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15g이 됩니다. 15g. 근데 1% 그러면 좀 짜다라고 해서 0.9% 정도 들어있다. 그러면 저렇게 한 13.5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 들어있는 짠 정도가 1% 정도 되어질 때 15g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자, 그 15g. 근데 뭐 0.9% 그러면 9% 정도면 더 낮은 양 13.5로 그냥 갈게요. 그 다음에 반찬 외에 그 여러 가지 기타 다 합해서 먹고 있는 소금의 양을 약 2g 정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김치에 들어있는 양 조금 하고요. 또 다른 나물에 들어있는 양 등등 다 합해서 2g을 3회 먹는다. 그러면 6g입니다. 자, 저거 다 합해서 19.5g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 정도 저렇게 딱딱 먹고 계신다면 소금이 저만큼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저렇게 먹고 있냐라는 거죠. 하루에 3끼 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통 2끼 드시고 계시는 분이 많고요. 특히 좀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저런 양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금이 부족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소금의 양이 엄청 많아서 몸속에 소금이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꾸로 이제 국물을 1회만 먹어볼게요. 국물을 1회만. 국을 500ml짜리 1개 정도밖에 안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1% 소금 들어있다고 볼 때 5g이고요. 반찬 외 기타 2g을 3회 먹는다면 6g 됩니다. 이거 두 개 합해서 11g 돼요. 자, 아까 16.2g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국물 1회 500ml 한 개만 먹는다면 총 11g 밖에 안 들어가니까 부족한 양이요. 8g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해요. 자, 그러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염분의 양은 대부분 0.9%가 아니라 그것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혈액 중에는 0.9%의 소금량이 되어지지만 혈관 바깥쪽인 림프액이 돌아다니는 즉 물이 있는 곳에는 0.9%가 되어지지 않는 농도를 유지를 하게 되고 내 몸의 대부분의 공간은 혈액이 들어있는 공간 외의 대부분의 공간은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
네, 그 물 속에 소금이 충분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대사가 되겠습니까? 대사, 세포대사. 네. 대사성 증후군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소금하고 물이라는 거죠. 물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소금이 충분하게 있어야 이제서 세포대사가 제대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금이 부족한 몸, 수분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세포대사를 시켜서, 즉 고혈압을 고쳐보려고 그러고 혈당, 당뇨병을 고쳐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아요? 네. 기타 다른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치려고 하는 질병들 전부 수분이 부족하고 소금이 부족한 환경에서 고치려고 하고 있다. 또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몸을 가지고 그런 병을 고치려고 하고 있다. 고쳐지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네, 그냥 약만 주고 있는 것이고, 그냥 약만 주어서 완치라고는, 치료라고는 되어지지 않는 현실에 약만 계속 숨이 끊어질 때까지 먹고만 있는 현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고혈압을 고칩니까? 당뇨를 고칩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요. 소금을 제대로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네, 달라집니다. 암을 고치려고 하시는 분들 제발 물 많이 드시고요. 네, 소금 제대로 챙겨 드셔보십시오. 세포대사의 기본은 산소, 물, 소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소금의 역할 여기 한번 보세요. 체내 수분량을 조절한다. 뭐 답이 뻔히 나와 있잖아요. 아까 나이 드신 분, 네, 6, 70대에 체내 수분량 50%, 네, 또 그 밑에가 60% 이렇잖아요. 왜 수분이 없어질까요? 나이가 들면? 네, 물을 안 먹어서 그렇지만은 소금의 양이, 미네랄 양이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요, 수분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무조건 수분이 적은 게 아니죠. 결국은 몸속에 소금이 많이 들어 있으면 체내 염분 농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0.9%의 소금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 그래서 소금 농도가 제대로 맞추어져 있어야 수분이 줄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네, 몸의 수분이 떨어지는, 네, 건조되어지는 이유는 소금이 부족한 몸으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고 있다. 이런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 열심히 먹자. 네. 그 다음에 나트륨의 역할, 원활한 근육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원활한 근육 운동. 근육이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네, 전기는 소금으로부터 만들어져 나온다. 그래서 열심히, 네, 운동을 하려고 하면 소금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태릉 선수촌에 가면, 네, 저염식을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근육이 움직이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가 만들어지려면 소금이 필요한데요. 네, 소금 양을 줄여놔요. 이게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나요? 네, 정말 상식이 어딘지 도대체 어느 게 상식인지 모르는, 네, 그런, 네, 상황에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몸이 움직이는 기본은, 네, 소금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영양소 흡수, 그 다음에 영양소를 수송하는 데 필요한 것이 소금이다. 그래서 혈중 소금 농도가 충분해야 되고요. 혈관 바깥쪽 림프에게도 소금이 들어 있어야 세포에까지 물질이 수송되어진다. 네, 단백질, 무기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이게 운반되어져 가려면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소금이 충분해야 세포에 포도당이 운반이 되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소금이 부족한 당뇨 환자,
당분을 운반시키기가 어려워서 당을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계속 저염식하래요. 자, 우리 소금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혈중 소금 농도를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방광에 나가 있는 소금을 다시 흡수를 해버립니다. 네. 자, 신장에서 소금을 흡수해서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요. 소금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금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해야 되고 소금 농도가 혈중에서 또는 체액에서 잘 맞추어져야 신장도 살아날 수가 있고 눈의 망막도 살아날 수가 있고요. 발가락에 썩는 것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물, 산소, 소금 기본이다. 이토록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당뇨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뇨가 문제를 일으키느냐라는 건데 혈관 스크래치.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도 만들고 혈관벽에 뭐가 끼이게도 만들고 하는 것이 당뇨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혈관의 당분 농도가 높으면 영양분 운반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영양분의 운반, 즉 포도당의 운반이 되어지지 않으면 대사가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을 하고 있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제대로 되어지려면 우리 몸속에 물과 소금과 산소가 제대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물, 산소, 포도당, 전자가 필요한데 이 전자가 바로 소금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거고 이걸로 신진대사가 되어지고요. 이 신진대사는 내 몸이 시키는 것이지 약물이 시키는 게 아니죠. 내 몸이 이 신진대사를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고 있는 것이 혈당 농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게 되어지면 우리 췌장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어져서 간이나 근육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들어있는 포도당 성분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혈중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100mg per 100ml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 포도당의 양은 100ml당 100mg 정도 들어있다. 그래서 혈액이 5.5L라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총 포도당의 양은 5,500mg, 5.5g의 포도당이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농도가 24시간 중에서 거의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가 100mg per L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농도 유지를 누가 시켜주느냐 하면 이자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어지는 글루카곤에 의해서 100mg per L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혈중 포도당 농도를 100mg per L로 유지시켜 주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다라는 겁니다. 이 호르몬이 적절하게 적정량이 분비되어져 나와야 혈중 포도당 농도를 100mg per L로 조정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 들었나요? 네.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을 하는 것은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져 나와가지고 인슐린이 포도당 농도를 떨어뜨리는데 체세포가 포도당을 농도를 떨어뜨리도록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간에 축적이 되어지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감소를 시켜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는 때는 언제냐 하면 식후 1시간 이때 가장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때 올라간 것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이 역할을 하는 시간은 하루 종일 중에서 6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밥 먹고 나서 한 2시간. 밥 먹고 나서 2시간 하루 3끼 먹으면 총 6시간이잖아요. 인슐린은 6시간 동안 작동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시간보다 글루카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고 인슐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루카곤인데 글루카곤이나 인슐린이나 이 둘 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율신경 조절을 잘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인슐린은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지고요. 글루카곤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췌장에서 글루카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져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져 버린다.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어지면 간이나 근육에 들어있던 포도당이 방출되어져 나와가지고 혈중 농도를 높여버린다. 즉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글루카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루카곤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글루카곤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비오유키소 중에서 아까 섬유질인 키토산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산소 운반을 잘 시켜주고 포도당을 잘 없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먹으면 된다라는 건데요. 식사 후 혈당, 인슐린, 글루카곤의 농도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가로축인데요. 식사 시간 0, 식사하기 직전, 그 다음에 식사 후 1시간 후, 식사 후 1시간 후를 이렇게 보시면 포도당 농도가 최고치, 인슐린 농도도 최고치. 즉 우리가 식사를 함에 따라서 인슐린이 분비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인슐린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는 동안 글루카곤도 식사하기 전에는 글루카곤 농도가 최고치를 달하고 있다가 식사를 시작하면 글루카곤 농도가 바로 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려간다. 네. 그래야 혈중 포도당 농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글루카곤과 인슐린 간에 서로 길항작용을 해가지고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낮고 이런데 인슐린이 작용하는 시간은 하루 중에 6시간, 글루카곤이 작용하는 시간은 하루 중에 18시간, 16시간, 15시간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글루카곤이라서 글루카곤이 잘 분비되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글루카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너무 많이 분비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글루카곤 폭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글루카곤 폭탄을 맞고 있다. 당뇨 환자분들 글루카곤 양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재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거 다 재줍니다. 네. 글루카곤 양도 좀 재보시고요. 인슐린 양도 좀 재보시고요. 그런데 당 조절이 안 되면 무조건 인슐린 또는 인슐린하고 비슷한 무엇인가 처방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밸런스를 잘 맞춰 주는 것이 우리가 먹고 있는 당뇨 약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몸이 이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스스로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잘 작동하려면 첫 번째 물, 두 번째 공기, 산소,
세 번째 소금이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맞추어 주고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약물로 조절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췌장이라고 써놨는데요. 췌장에서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인슐린이 분비 억제가 되어진다. 인슐린이 덜 나오게 한다. 네, 부교감신경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킨다. 하지만 반대로 췌장의 교감신경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글루카곤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제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교감신경.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지는 때가 언제인가요? 눈 뜨고 나서부터 항진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눈 뜨고 나서부터, 즉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부터. 네, 일어나고 나서부터 교감 항진되는데 스트레스 받게 되고 기타 등등 많은 뭐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한다 그러면 또 항진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글루카곤 분비가 되어지고 글루카곤 분비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 몸속에 간이나 근육에서 포도당이 계속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힘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낮에는 글루카곤 분비가 잘 되어지고 밤에는 인슐린 분비가 또 되어지고 이런 것인데 저 인슐린은 이제 식사를 할 때마다 또 더 많이 분비가 되어진다라는 건데 당을 조절을 하는 방법 중에 한 개는 인슐린 분비가 덜 되어지도록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글루카곤 분비도 적당량 분비되어져야 되는데 저 글루카곤 분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당뇨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혈당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신진대사, 세포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해 놓은 소금, 산소, 물 이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질문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많이 해놓으셨죠?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려요. 많이 먹고는 계시는데, 그 영양제에도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영양제 먹는 순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똥 됩니다, 똥. 영양제 먹는 순서 꼭 지키셔서 드시기를 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산소,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